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5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는 문제 낸 의도는 이겁니다. 아마 이제 처음 이제 모의고사를 시험 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좀 적응이 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마 문제를 아마 이거 시험 치면은 한 요 정도 35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봤어요. 사실은 합격 점수를.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온다면 그냥 된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꼭 강조할 게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난다면 절대 거기 점수가 이렇게 좀 적게 나왔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있죠. 뭐를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 공부했던 걸 이제 좀 검토해 보시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확실히 아는 거, 알지만 틀렸던 거, 전혀 모르는 거 딱 먼저 구분하시라고 해서, 여기 아는 건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또 전혀 모르는 건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단 이때 요 알지만 틀린 거 있죠. 이걸 공부하시는데,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시험을 딱 치면 이제 앞에 이제 내용을 다시 복습할 때 40문제 전체를 뭐 해설을 다 보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40문제 다 본다 이 말은 결국은 책 한 걸 다 보는 거거든요. 가장 큰 단점이 뭐 있냐? 그냥 밑에 해설만 쭉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그다음에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나 같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40문제가 다시 어떤 우리 그 검토하는 시간 가지고 알지만 틀린 거 있죠. 요거 가지고 한 3개 또는 4개만 가지고 요거 검토하는 시간 가지고 요것만 축자 공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관련된 분야를 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책 보고 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 끝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내서 이걸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여기서 한 3개 또는 4개 더 추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 보통 거의 이렇게 공부 안 한다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이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똑같은 문제 우리 해설 보고 이제 검토했죠. 한 일주일 지나죠. 또다시 시험 치면 또 틀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절대 점수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개론 과목은. 다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아마 절대 부족할 게 틀림없이. 그럼 나 같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 즉 이렇게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합격에 대한 목적 60점 목적 아닙니까? 40문항 중에 24가 60점인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65점 정도 또는 70점 맞춘다 생각하시고, 그죠? 이 정도 26개에서 28개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면, 원래 우리 부동산의 개론 과목이 총 40문항이니까 이 중에 이론상 따져봤을 때 14개 또는 12개는 틀려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공부하실 때 문제 풀 때 이 정도 틀려도 상관없으면 문제 굉장히 어렵다 생각 그냥 처음부터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5개 정도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점수 가져간다 생각하셔야 되지. 이 40문제 다 풀면 제가 풀어도 아마 거의 한 45분, 50분 넘어갈걸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풀면 시간이 틀림없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 풀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거 가감히 빼버린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마킹할 때 이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자, 일단 고려하시면서 기본 내용 우리 아마 해설집에 다 있을 건데 그건 뭐 쭉 보시고 있죠. 제가 핵심만 쭉쭉 그냥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제가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문제를 내면서 이런 풀지 못하는 문제는 아예 그냥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20번 같은 거, 그 다음에 39번 같은 거, 이런 게 일부 집어넣은 목적이 뭐냐면 이건 그냥 손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손대라 생각하지 말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일부 제가 시험을 냈는데,
또 주로 시험을 내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시험 나와야 괴로운 과목은 대부분 다 기출형태로 계속 시험 나오니까 하여튼 기출문 형태를 자꾸 공부를 하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부동산 개념 묻는 거. 개념은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거죠. 1번은 키워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부동산하고 항상 중요한 건 키워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니까 법률, 이건 무형적 측면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기술은 유형이고 법과 경제는 무형 묻는 거죠. 요거 한 개 묻는 거예요. 자, 2번 보니까 우리 경제 개념 물었었는데 우리 기술적 개념은 크게 우리 뭐 있습니까? 기술 개념은 이렇게 암기했죠. 공자, 환희. 그다음 법률 개념은 토지와 뭐가 있죠? 정착물과 그다음 준부동산 있죠. 이거 뺀 나머지 몽땅 다 경제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보니까 자산, 상품, 자산, 자본, 그다음에 소비재까지는 결국은 경제인데 환경 이건 뭐 결국은 저기 기술 속에 포함되겠다죠. 공자, 환희가 뭔지 알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건 몽땅 다 기술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3번 보니까 정착물은 두 개 있죠.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즉 독립 정착물과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 정착물 두 개 있죠. 그래서 그 설명되어 있지만 토지와 다른 부동산 간주되는 것도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광업재단, 이건 준부동산이죠. 이거 좀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래 번역하시면 되겠죠.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걸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자, 광업재단 준부동산. 민법상 토지는 부동산이죠. 곧 이 말이면 부동산이 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광업재단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균형에 준용한다로 써야 되겠죠. 그래 보시고. 자, 5번은 항상 정착물은 무조건 동산과 서로 비교하세요. 정착물과 동산 구분 기준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이 말 나면 이건 정착물이고 일시적 나면 이건 뭐 동산 되겠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은 토지에 대한 용어 묻는 거죠. 자, 소유권 인정되고 활용 실익이 없다 이게 뭐죠? 법지죠.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되면 활용 실익이 있는 거죠. 3번은 뭐가 있습니까?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땅은 이거 뭐죠? 예, 택지. 4번은 획지나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가격이나 이런 말 나와야 되죠.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4번 가보겠습니다.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은 뭐죠? 맹지. 자, 5번은 좀 조심할 건 정착물 없다. 두 번째 사법상 권리 설정돼 있지 아니한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공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나지 그죠? 그래 보시고 문제 3번. 자, 부동산 특성은 1번 갑니다. 임장활동 지역 분석은 부동산. 2번 갑니다. 자, 2번 핵심이 뭐 있죠?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또 소모가 없다. 이거와 관련된 건 영속성이죠. 3번 보겠습니다. 일물 일가 법칙 배제한다. 또 뭐 있습니까? 예, 완전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건 개별성이죠. 4번 보니까 매립덕은 토지 농지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 증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치란지 장래가 나오죠. 이건 몽땅 다 영속성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1번은 핵심이 뭐예요? 기간 관련된 말은 유량, 저량. 그렇죠. 이건 유량에 대한 설명이죠. 저량이 아니라. 2번은 보니까 포인트 뭐죠? 인구. 인구는 가격 아니죠. 가격 아니면 이건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 아니겠죠. 3번은 대체제 뒤에 가격이 나면 항상 뒤에 당해제는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뭐 있습니까? 올라가면 당해제 아파트 수요도 뭐죠? 예, 증가. 가격도 증가, 또 뭐 수요도 증가입니다. 그래 보시고 4번은 좀 정리하셔야 되죠. 자, 거기 4번은요. 이런 건 항상 시험에 꽤 많이 내거든요. 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 거기 가격
상승 나 있죠?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 말 나왔을 때, 자 일단 원인이 현재 가격이면 뭐요? 수요량의 변화죠. 즉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된다, 그죠? 이건 가격 상승 뒤에 뭐 예상 또는 기대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인 자체가 가격이 아니라 결국은 예상 또는 기대가 포인트니까. 이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뭐합니까? 그렇죠, 그죠? 감소한다.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가 되면 이건 수요 뭐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매번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할 건 가격대 예상 또는 기대가 있냐 없냐 확인도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4번 보니까 가격 상승대 예상이 들어왔으니 곧 이건 다른 말로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고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4번, 5번 공법상 규제, 중과세, 또 인구 감소. 그럼 참고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5번은요.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거,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거예요. 잘 알지만 우리 항상 인구란지 소득 등은 분명히 뭐요?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거죠, 그죠? 공급에만 영향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생산비란지 또 어떤 거 있죠? 임금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건 공급 관련돼 있는 변수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내용 보니까 인구 감소는 이건 수요 함수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수요 감소인 거 묻는 거지. 절대 이건 공급 감소 묻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 좀 보시고. 자,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항상 나오면 이런 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요 공급을 써놓고 항상 먼저 쓸 건 수요를 위에 먼저 써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QD가 수요고 QS 공급인 건 먼저 아셔야 된다, 그죠? 제일 먼저 보니까 QD는, 자, QD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0-P다, 그죠? 이었던 게, 그 다음에 공급은 결국은 QS는 2P죠. 이렇게 돼서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거기 보니까 수요 함수가 변화가 있는 거죠. QD는 1200-P입니다. 그 다음에 QS는 얼마입니까? 우리 앞으로 나오면 분명히 수요 공급을 둘 다 이 변화를 줄 거예요, 틀림없이. 공급 보니까 4P 플러스 200이죠. 자, 각각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었는데 요거 QQ 같으면 결국은 요 Q 대신 2P를 넣으면 결국은 P 값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2P는 900-P 아닙니까? P 넘어가면 부호 바뀌죠? 몇 P죠? 3P 되겠네요. 자, 3P는 900이면 요 P 대신 300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P 값 300이죠? 넣으면은 Q 얼마 됩니까? 600 되겠다, 그죠? 이래 보시고 또한 역시 이제 수요 공급 변화 있은 후에 있는 이 값을 구할 때 여기 있는 Q 대신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 자체가 보니까 분명히 4P, 4P 맞죠? 자, 4P 플러스 200은 1200-P니까 요 P 넘어가고 양 넘어가요. 부호 바뀌겠다, 그죠? 자, 플러스 1P 되면 이건 5P 되겠네요. 이거 넘어가면 이 뭐야? 10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0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P는 얼마 됩니까? 200 되죠? 요 P 대신 200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Q 값 얼마 됩니까? 1000 되겠네, 그죠? 이 값을 구하면은 결국은 최초 있는 값이 100 정도 감소했는데 양이 뭐 있습니까? 이게 400 정도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현재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탄력성은 거의 매년마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우리 탄력자, 1번은 탄력적. 이러면 이런 거 알고 있죠, 그죠? B, 제가 이렇게 암기합니다. B가 탄량. 이렇게 보통 암기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양보다 양 변화보다 더 크다는 소리고 탄양 이 말은 탄력은 가격 변화율보다 양 변화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번 보니까 탄력적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가 더 큰 거죠. 적다가 아니라. 그죠? 답은 1번 틀렸고 2번 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토지는 절대량은 불변이다. 그럼 참고로 물리적 공급은 무조건 뭐예요? 토지의 물리 공급은 보니까 공급이 무슨 곡선입니까?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 곡선일 때 이렇게 여기 있는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항상 뭐 있습니까? 양은 무조건 고정돼 있다.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항상 볼 때 뭘 보는 거면 불변인 게 가격이냐 양이냐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용도 전환이 용해야 이건 탄력적이죠. 탄력은 읽으면 탄력성 값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4번은 4번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이거 묻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기간 관련돼 있는 말 중에 특히 요거 두 개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측정 단위 시간 또는 관찰 기간 이 말하고 제품 완성 기간 요건 완전 다릅니다. 제품 완성 기간. 그래서 특히 제품 완성 기간이 없이 이걸 보통 빼버리거든요. 그냥 단기란 말과 장기를 보통 쓰는데 자, 이 말 없으면 제품 완성 기간 없으면 무조건 위에 걸 설명한다 생각하시면서 단기 장기 차이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는 뭐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대체할 수 상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비탄력 될 것이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건 탄력됩니다. 근데 제품 완성 기간은 요거 단기 같으면 결국은 짧은 기간, 장기 같으면 긴 기간이거든. 긴 경우죠. 일단 단기가 뭐 됩니까? 탄력될 것이고 장기가 비탄력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말만 없으면 기간은 전부 다 이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라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나 있죠. 다음 이건 결국은 제품 완성 기간 묻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긴 경우 벌써 비탄력이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대체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훨씬 더 있는 다시 대체제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은 대체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더 탄력적이죠. 자, 오래 보시고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아마 거의 잘 안 나올 거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란 걸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 탄력성은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에 대한 변화율인데요. 이때 이걸 항상 값을 절대값 차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현재 가격이 5% 정도 올라갔는데 이 탄력성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죠? 탄력성 값이 2가 된다면 이 값이 얼마 되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일 조심할 건 소득이나 교차는 무조건 그냥 그 부호대로 따라가겠지만 항상 가격 탄력성은 기본 구조 이게 마이너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10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격 탄력성 무조건 여기다 마이너스 써놓고 가시라고.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단지 이게 절대값 치니까 그냥 플러스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이면속에 마이너스 값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지 목적이 뭔가 이 10%는 중요하지 않고 이 반대 방향 간다 이게 핵심 문제가. 그래서 10% 결국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에 1번에 뭐냐? 이런 8번에 1번 이 말 알고 있죠?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죠. 그래서 지역적 개별적 보통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지역, 도시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을 갖고 있고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절대 부동산 경기는 시간마다 규칙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불규칙적이죠.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정책, 또 일시적인 현상들, 또 천재지변, 이건 몽땅 다 뭡니까? 거기 있는 추세 변동이 아니라 불규칙, 이런 불규칙 같은 말이 뭐요? 비순환적, 그죠? 비순환적 경기 변동입니다. 4번은 보니까요, 후퇴 국면은 물건을 갖다 내놓는 분이 많고 물건을 살린 사람 적은 거 아닙니까? 이때 누구 중심이죠? 그렇죠. 매수자 중심입니다. 앞뒤 바뀐 거죠. 5번 보니까 반복되는 건 무슨 경기 변동이죠? 그렇죠. 계절적 경기 변동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 거기 있나 1번 될 것이고. 자, 9번 1번 가보겠습니다. 9번 1번은 절대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즉 균질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균질 대신 개별적 바뀌어야 되죠. 자, 2번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지만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 달라지는 거죠. 3번이 이 말 묻는 거예요. 3번은 부동산은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대신 보통 이렇게 시험 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공급은 워낙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 묻는 거죠. 5번은 중요한 건 약성이나 무조건 과거 또는 역사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나와야 되죠.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5번 가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정보 나면 보지 말고 무조건 강성 효율적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여과과정 묻는데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가가 있을 때 여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 보시고 2번은 중요한 건 설렘과 빈민가 같은 건 절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뭐냐?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다 이 말 나야 됩니다. 절대 이 말 대신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한다 쓰면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과과정 나면 절대 있죠.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보지 말고 중간에 경계적 있는데 고급과 저급 주거지 있다. 이때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뭐 한다고요? 떨어질 것이고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는 얘보다 집값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고급 주거지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요거 묻는 거죠. 집값은 할성되게 되죠. 할인되는 게 아니라. 자, 4번은 보니까 마지막 20 누가 가져갔죠? 그렇죠. 하위 계층 가져가면 이건 하향여가죠. 만약에 마지막 계층이 상위 계층 가져가면 상향여가입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중요한 건 소득 증가는 무조건 뭘 보는 거면요. 자, 다시요. 시험 났을 때 소득의 증가 등이 나면 무조건 뒷말이 중요합니다. 저가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가 수요가 증가되면 이건 무슨 여가요? 그렇죠. 하향여가.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이런 형태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1번부터 자, 1번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게 기억나 있죠? 우리 차액지대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있습니까? 자, 한계제지대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래 아시고 니은번 가볼까요? 그럼 일단 기억번이 없는 것. 자,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마샬은 무조건 나오면 준지들은 항상 뭐 나오는 줄 압니까? 준지들은 자, 준지들한 건 무조건 틀린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왔을 때 뭐 장기간 항구 이 말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얘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 이용 대가 이런 걸 좀 찾아가시는 거 항상 문제 풀 때.
그래서 거기 있는 니은번 보니까 마찰은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는데 이때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D급번 가볼게요. D급번 보니까 수정비 절약은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T낸. 그 다음에 니을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점이란 건 결국은 설럼과 빈민가죠. 빈민가는 반드시 고소득 주거지역보다 훨씬 도심 가까이 있죠. 이게 동심이 될 것이고. 자, 미음번 보니까 도로교통은 무조건 이건 선형이론 속에 포함되겠네요. 자, 그래 보시고. 자, 12번 인력 이론은 무조건 문제 풀 때를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고객 수가 얼마, 문제 푸는 순서요. 했을 때 그 전체에 있는 인구에다가 몇 퍼센트 간다 하죠. 그래서 고객 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상권 수가 몇 개냐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마찰 개수가 얼마 될 것인가 이걸 먼저 확인해서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일단 보니까 10만 명 중에서 몇 프로 간다 했습니까? 80% 간다 이거죠. 10만 명 중에 80% 간다 이 말은 8만 명의 고객 수가 있다는 거죠. 상권 수 3개 있는 거죠. 또 마찰 개수 값이 얼마 돼 있습니까? 그렇죠. 2가 돼 있더라. 이때 A, B, C 상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원래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이렇게 푼답니다. 항상 공식은 이렇게 풀거든요. 거리분의 크기 이렇게 해서 마찰 개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실제 해설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 풀 때 이걸 정석대로 풀지 말고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야매를 보시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A, B, C를 써놓고 있죠. 항상 공식은 거리분의 뭘 쓴다고요? 크기. 마찰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2개이든 3개이든 4개이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액면가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라고. 다만 조심할 건 분모가 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 보니까 10km, 20km, 20km 돼 있죠. 매장 면적 보니까 얘가 5천, 또 2만. 그 다음 또 8만 돼 있죠. 4만 돼 있네 보니까. 자, 이때 제일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걸 약분을 하는데 항상 거리는 거리끼리 약분하시고 매장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끼리 약분해 보니까 10대 20대 20은 약분해 보니까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일단 그 마찰 개수 값이 얼마 돼? 2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의 자성, 2의 자성, 2의 자성 돼 있습니다. 근데 매장 크기도 전부 다 비율로 약분하는데 5천을 갖다 1을 잡아주면 이건 1대 4대 8내겠죠. 그래서 이 값 보니까 이건 1분의 1은 1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4분의 4는 1 되는 거죠. 이건 4분의 8은 2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합이 4죠?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인데 A 지역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이용객수 물었죠. 그죠? 그 4분의 1이면 몇 프로요? 25%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8만 명. 자, 8만 명이 이래왔으면 25%면 얼마 됩니까? 2만 명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세는 대부분 다 이건 이래가 안 납니다. 다만 이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다른 문제를 보겠지만 마찰 개수가 모두 같을 때 이렇게 쓰는 방식이지 마찰 개수 다르면 이런 방식 써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마찰 개수 보통 거의 같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좀 이렇게 약분해서 문제 풀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 문제 푸시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1번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 이 말은 무조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1번 같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건 정의 외부 효과입니까? 부입니까? 정의 외부 효과죠. 정의 외부 효과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생산량이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개입해야 된다 이 말 맞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보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 딱 나오면 자 13번이죠.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절대 다른 건 쳐다보지 말고 이 세 개 글자에서 틀린 문구가 있냐 는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 또 어떤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고 또 시장을 뭡니까?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한다, 대가 등을 지불한다 또는 뭐 있습니까? 시장을 통한다 쓰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거기 2번 가보니까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만 지금 찾아가시는 거 항상.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적정한 생산량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되는 거죠. 더 많이 된다 이건 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연탄 공장 들어서 있는 거죠. 이건 부의 외부 효과죠. 4번 보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이 돼서 부담금, 우리가 부담금, 세금 등을 부과하면 그 비용이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죠. 네,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인허가, 자 일단 13번은 답 1번 되겠습니다. 14번에 1번 가볼게요. 인허가 제도, 용도, 지역, 지구제. 그럼 특히 우리 문제에서 토지 정책 중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이용 규제가 있는데 우리 규제는 보통 어떤 용도를 지정한다, 규제한다, 계획한다 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이용 규제입니다. 맞는 말이고 2번은 토지 언행 제도는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3번. 그럼 참고로 3번은 매입과 보상, 주민 간 갈등이 나면 무조건 답은 이건 수용 아니면 매수. 절대 이 말 대신 환지란 말만 쓰지 말은 거예요. 환지. 그거 마시면 돼요. 자, 4번은 보니까 이거는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토지는 항상 토지 미래의 정부가 미래의 쌍값 개발 투자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이건 사적 시장 아니라 공적 시장이 보유합니다. 이거 항상 아셔야 돼요.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이 보유하는 거지 절대 사적 시장이 보유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답은 현재 4번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으면 항상 개발과 보전 나오죠.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한 이 말은 무조건 이건 토지 적성 평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15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정책이죠. 따라서 거기 장기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뭐 저하시키는 거지. 자, 촉진한다 쓰면 틀립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이거 원칙 묻는 거죠. 따라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가 임대주택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써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에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자유가 활성화된다. 이건 공급자 보조가 아니라 무슨 보조요? 소비자 또는 수요자 보조 되겠다. 그죠? 자, 4번 가볼까요? 임대료 상승을 규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 공급 뭡니까? 감소되겠죠. 왜? 공급자 손해보니까. 5번 가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자, 보조금 정책은 자, 우리 보조금 항상 물었을 때 이거 마시면 되겠다. 그죠? 보조금 정책을 묻거든. 현재 이게 15번이죠. 자, 보조금 물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항상 단기는 수요가 뭐 하는 거요? 증가. 집값 올라가죠? 이때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죠. 월세가 올라간 만큼 임대인이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장기가 되면은 공급이 뭐하죠?
그죠?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그 결과 월세가 떨어지니까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임차인이 혜택이 있는 거죠. 그걸 같이 연결해서 같이 움직이시라고 문제 풀 때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 넘어가는 거지 다른 용도가 임대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요.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다른 용도가 아니 지금 현재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월세 저기 현재 손해 보니까 기존의 임대주택이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 넘어가지 다른 용도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니까 5번 했던 거죠.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장기에서는 공급마저 증가되어서 임대료 떨어지는 거죠. 자, 16번은 이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관련돼 있는 세금, 보유 관련돼 있는 세금, 처분 관련된 세금이 있죠, 그죠? 이때 우리 국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를 좀 구분하셔야 되죠. 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란지 등록세 같은 이건 지방세 될 것이고 우리 공짜 얻는 거 있죠. 정렬한지 또 뭐 있습니까? 상속세는 이건 전부 다 국세 될 것이고 보유 관련돼 있는 것은 종부세 이건 국세 될 것이고 재산세 이건 뭐죠? 지방세죠. 그다음 양도소득세 이건 뭐 처분 관련돼 있는 세금인데 국세 되겠다죠. 이게 최근에 거의 매년 시험 나오거든요. 좀 참고로 뒤에 뭐 누진세 비례세는 알 필요 없습니다. 결국 문제 목적은 뭐냐? 이런 걸 네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유 관련돼 있는 세금,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이건 계산 문제지만 이건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거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시면 낫습니다. 총 투자가 있고 수익이 있으면 이런 항상 틀을 만들어서 이게 더 훨씬 낫거든요. 그다음에 저당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자 금액이 있을 것이 항상 묻는 건 지분 수익률을 묻게 돼 있어요. 지분 수익률. 자, 일단 부동산 가격이 3억이고 쭉 한번 써보자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저당 금액이 2억 될 것이고 자기 자본 1억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연 이자가 6% 돼 있네요. 이자가. 또한 야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손영업이익이 2천만 원. 그런데 지가 변동 없는 거죠. 이 내용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3억이란 돈을 투자하니까 매년마다 2천 정도 수익이 났지만 실제 남 돈을 빌렸던 2억이 있더라. 그러면 결국은 남 돈 빌렸던 거 빼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 될까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재 보니까 이자 금액이 1,200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2천 중에 이자 비용 빼야만 내년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지른 금액은 800 되겠죠. 이때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 되죠? 1억에 대한 800이죠. 따라서 몇 프로요? 8%. 이렇게 문제 풀은 요령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8번에 1번 가볼게요. 1번은 키워드 이거죠. 사업 자체에 연유된 게 무슨 위험? 그렇죠. 사업상 위험 될 것이고. 자, 2번 보수적 예측 방식은요. 기대 수익을 하향 조정합니다. 반대 거꾸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 말 나면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이건 요구 수익 묻는 거예요. 일단 우리 기대 수익 써놨죠? 이제 틀린 거예요. 이런 기대 수익은 무조건 예상된 수익과 예상된 지출 이 말 나야 돼요. 그래서 그 3번은 위험이 주어진다 해서 무조건 요구 수익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 수익 항상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의 수익 요까지 확인하시라고요.
4번 위험이 높은 투자는 투자에서 제외시킨다. 이건 위험 회피시키는 방식이죠.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것의 공식이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죠. 이때 위험 할증 속에 포함된 위험 무조건 이건 체계적 위험만 취급합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체계적 위험이 올라가면 요것이 올라간다 사실 좀 기억하시고요. 자, 19번에 그러면 18번의 답이 3번 되겠죠. 자, 19번에 1번 가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궁극 목적 오직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과 제거할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그래 보시고, 자, 2번 가보게. 2번 항상 앞에 경기 변동 등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등원 뒤에 글자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시장 나 있죠. 여기부터 시작하죠. 앞에 말 다 필요 없이 항상 등원 뒤에 나온 글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나면 시장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건 뭐죠? 체계적 위험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에 3번. 수익률 변동이 다른 추세 중요합니다. 만약 수익률 변동이, 자, 19번에 3번이죠. 자,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수익률 변동이 동일 방향 간다, 다른 방향 간다 시험 내는데요. 동일 방향인 것은 상관 계수값이 얼마요? 예, 플러스 될 것이고 다른 추세는 마이너스 되겠죠. 이때 위험 제거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분명히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이쪽이 훨씬 많이 합니다. 적게 하고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추세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4번은 가장 중요한 건 최적의 포트폴리오죠. 남은 다른 거 절대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접하는 점이지 이 말 대신 통과한다 쓰면 틀려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조건 접하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비록 플러스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제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일 땐 절대 위험 제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에 대한 값이 되어진다 해도 위험 제거 효과는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런 건 제가 일부러 낸 목적은요. 사실 이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0번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거든. 가, 요, 순, 전후. 가능 조수덕, 유효 조수덕, 순 영업 소득이죠. 그다음에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문제 푸는 거지 당장 푸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 자 일단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비용적인 측면 보니까 우리 공경부세죠. 경부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쓰는 건데 공은 공실 및 불량부채, 이건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될 것이고 이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 세금은 결국은 소득세가 되겠네. 그럼 소득세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만약에 세후 현금을 딱 물으면 절대 그 속에서 소득세율이 있으면요. 이 공식을 꼭 써달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순대이가 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에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세율을. 그래서
순이 뭐냐? 순 영업소득입니다. 대손 충당금. 이건 중요한 건 이자지 원금 아니에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먹는 거 2개는 빼준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일단 항상 나오면 시작이 뭐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능 총소득이 4,800대 있을 것이고 공실은 5%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영업소득세율 20%죠. 있는 쭉 함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또한 뭐가 있습니까?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 자 이때 조심할 건요. 부채 서비스행 기록 원금과 이자 합계죠. 이게 원금 상환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200대 있을 것이고 여기에 800대 있죠. 이 값이 1000이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경비가 240이죠. 자, 또한 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에 돼 있습니까? 이게 200대 있고 200. 그다음에 이자 지급이 800대 있죠. 대손 충당 값은 없으면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뭘 구하는지 압니까? 순영업 소득 있는 값을 먼저 구하시라고요. 자, 4,800에 여기 50%면 5%면 240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42 우리 여기 요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800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여기 480을 빼면 4,000 이 값 4,000 얼마 됩니까? 320되죠? 그죠? 자, 일단 그럼 여기 있는 이 1,000을 빼면 3,320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요가 빼야 되거든요. 여기에 4,300 얼마요? 20대죠? 순영업소득이. 자, 요거 1,000을 빼면 요 값 3,320 남는 거죠. 20% 곱해주면은 664만 원 되겠네. 따라서 여기 있는 3,320에 대해서 소득세가 664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보니까 2,656 됩니까? 이 값인데 글쎄 이런 건 푸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맛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라고 손대지 말고. 낼 수 있으면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세후 현금 묻는 거의 푸는 게 1번 아닙니다. 세후 현금을 딱 묻는 순간 뭘 문제 합니까? 무조건 너 소득세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묻는 거 문제가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요. 자, 21번. 자, 일단 21번. 이거 아마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약간 언급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일시볼 내가 공식 이거죠? 1 플러스 i의 n승입니다. 연금 내가가 있거든요. (1 플러스 i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연금 현가가 있어요. 현가는 i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근데 보통 분들 이게 대부분 거의 포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연금을 묻는 순간 대부분 다 이제 금리가 10%일 걸 보통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2년, 3년, 4년 요거 나셔야 돼요. 일시불 내가 2년은 1이 되거든요. 10% 0.1 되죠. 그럼 1.1에 대한 이성 아닙니까? 이거 이 값이 1.21 나온다고요. 여기 1.331 나옵니다. 1.4641.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연금 내가가 이 금리 10%는 무조건 있죠. 요 앞에 1을 빼버리라고. 빼고 그냥 2.1, 3.31, 4.641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러니까 굳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요거만 아시면 요 문제 푸는 요령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금 현가는 무조건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돼. 금리 10%를. 그래서
요건 1.21분의 2.1. 이게 답이에요. 이게 1.331분의 3.31입니다. 얘가 1.4641분의 4.641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부터 한번 할 거예요. 논리가. 이런 공식 분명히 나온다면 항상. 그래서 이걸 굳이 암기한다면 나 같으면 이것만 그냥 암기하겠다고 이것만. 나머지 문제 풀은 요령이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 절대 푸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서 문제 풀리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문제 물을 때 뭐 물었습니까? 예, 4년 동안에 매년 말 2천만 원씩 불입하는데 쭉 있지만 4년 후의 금액이죠. 이 말은 뭘 묻는 거예요? 2,000원에다가 뭐죠? 연금의 내가 몇 년, 4년, 몇 프로? 그럼 이 값 쓰라 이거, 이 값. 그러니까 4.64를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식을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 연금은 무조건 금리 10% 내게 돼 있습니다. 이 금리를 8% 내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면 이게. 그래서 우리 관리에서 보통 10%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연금 내과에 대한 현가세 무조건 일시불 내과 이 값만 아시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마 거기 답이 아마 9,282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22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저 화폐 시간 가치 고난 방식 4개 있죠, 그죠? 뭐뭐 있습니까? 우리 순영가, 내부 수익률, 또 뭐 있죠? 수익성 지수, 현가 보통 그러면 기업과 니은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예, 1번은 현금 수입과 지출의 현재 가치를 할인한다. 이건 할인 현금 수입 분석 묻는 거죠. 어린셈법은 비할인이거든요. 어린셈법 대신 뭐 있습니까? 순영가, 내부 수익률 또는 수익성 지수 이런 말 쓰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순영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 선택되는 할인율은 잠시 이때 할인율은 오직 요구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서 요구 수익은 투자 주체에 따라 보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3번 항상 조심할 건 순영가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 지수이든 수익과 비용 대에 반드시 도를 걸자는 현재 가치지 절대 그 말 대신 내가 즉 미래 가치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죠. 3번 보니까 수입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갖다 차감한 거죠. 4번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순영가법은 가치 합산 같은 말이에요. 원리를 적용하지만 내부 수익이나 수익성 그런 걸 적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세전 현금 흐름 성수는 지분 투자를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이죠. 절대 총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기억하시는데, 그럼 참고로 이 관계는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관계냐면요. 우리 어떤 분수 관련돼 있는 게임 나오거든. 이게 투자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든 거꾸로 이게 뭐 투자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든 요 둘 관계를 보시는데요. 항상 총 투자와 서로 관련된 수익은 조소득 아니면 순영업소득이에요. 지분 투자 관련돼 있는 수익은요,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공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투자에 대해서 뭐 세전 현금 이런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마시면 그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항상 문제 풀 때 이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게 개별 투자 안의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고 순서가. 그 다음에 요 개별 투자 안에 뭐 있습니까? 수익률에다가 가중치.
요 가중치란 말 뜻이 뭐냐? 우리 거기 보니까 나와 있듯이 포트를 비중. 자, 비중을 곱하면 여기 있는 값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묻는 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각에 있는 개별 투자에 있는 기대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러고 구하는 거죠. 자, 표를 그냥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말이죠. 현재 보니까 A, B, C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을 것이고 비중이 그 다음에 각 투자 대상들마다 호황과 불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찍어 볼게요. 예, 여기에 40%, 30%, 30이 있고 자, 호황과 불황 보니까 6, 80, 10% 있고 그다음 뭐 저기 뭐 불황일 때 4, 4, 2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각 투자 대상 기대수를 먼저 구해두려는 거예요. 할 때 항상 호황과 불황이 있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관료성이 뭐 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50%다. 네, 50%. 각각 50%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호황이 될 확률이 여기에 기대 수익률 6%인데 이게 될 확률이 50%고 불황이 되어서 수익률이 4%인데 이게 확률이 50%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값이 3이 될 것이고 이게 2가 되는 거죠. 따라 이 값은 5% 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률이 똑같이 반반이면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눠주세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이 10인데 2로 나누면 이건 6%죠. 이것도 합이 10인데 뭐 있습니까? 2로 나눠주면 이건 6%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기대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 있냐? 요거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가중치를 곱해서 요거 얼마 됩니까? 2% 되겠죠. 그죠? 요거 1.6% 되겠죠. 그죠? 요거 1.6%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다 더하면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죠? 이런 문제는 좀 푸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에 1번 보니까 1번은 조인트 벤처 리츠 이건 지분금융이죠. 자, 2번. 우리 25번에 2번이 있는데 자, 앞으로 있죠. 주택 대출이든 뭐 허거이든 우리 거기 있는 주택 도시기금이 허거입니다. 하여튼 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항상 틀린 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는가 하면 돈이 있는 분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용도 남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항상 틀린 말은 무조건 이상이라 매번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무조건 국민주택 도시기금이든 뭐 채권 등등 나면 전부 무조건 틀린 항상 규모 이상 나오게 돼 있으면 규모 이하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 조정한다. 이건 변동금리죠. 그죠?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무조건 금융기관은 손해이고 차익자는 이익입니다. 5번 보니까 시장 이자가 낮을 때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 유인되겠죠. 거꾸로 시장 이자가 높으면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래 보시고 26번요. 1번 차입자가 월 불이백 이런 거나 무조건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딱 3개 그림을 그리시라고 이렇게. 자, 이게 최정식이죠. 이게 원리금 균등 아닙니까? 원금 균등. 이렇게 그리시고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있냐? 매 기마다 지급되는 이자와 그다음 원금 상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점 이자는 점점 감소한다. 둘 다. 그죠?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매년 같은데
조심할 건 원리금 균등은 매기마다 원금 상환액은 점점 올라가죠. 이런 것만 그러시고 그냥 그대로 문제 따라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나와 있던 게 일단 차입자 월 불입액이 가장 낮은 게 최정식이죠. 2번 볼게요. 원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하죠. 물론 이자 감소하겠지만 3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으로 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그렇죠.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적기 때문에 원금 회수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4번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점점 뭐하죠? 올라가죠. 올라간다. 5번 보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된 말은 딱 두 개 있어요. 첫해 이자 같다. 두 번째, 매기마다 이자 금액은 점점점 감소한다 써야 됩니다. 자, 27번에 답이 없습니다. 자, 거기 오류가 있는데 뭐가 오류가 있는가 하면요. 11회차가 아니라 이건 9회차. 그래서 27번 현재 답이 없다 하세요. 그래서 이걸 니은번에 11회차 대신 9회차 쓰면 답이 되거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이렇게 확인해 가셔야 돼요. 자, 보자고 이제 첫 번째 확인할 것 얘가 묻는 게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을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푸는 순서가 달라지거든요. 원금 균등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금 상환액을 먼저 산출하고 이자 지급액을 산출하면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상환액이.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먼저 나오고 있죠. 원리금이. 여기서 이자를 빼주면 원금 상환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게 상환 조건이 연분이 월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부 월부를 좀 구분하시면 나올 겁니다. 일단 이런 걸 항상 먼저 보시고서 가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거기 나와 있던 게 원금 균등이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박산의 원금 균등이고 연 단위 상환이죠. 그럼 결국은 연수면 그냥 그대로 되겠는데 자 해볼게요. 제일 먼저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항상 원금 어떻게 구합니까? 대출 기간에다 대출액을 나눠주면 매년 내는 금액이 나오겠다. 그죠? 자, 문제는 이자가 중요한데 이자는 절대 대출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여기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잔금 어떻게 구하는지 압니까? 잔금 이렇게 구한답니다. 잔금 보니까 대출액에다가 이미 갚았던 금액이 있죠. 이렇게 하면 잔금액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 푸는 순서가. 자, 일단 이렇게 했으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얘가 돈을 빌려간 금액은 5억이고 자, 5억에다가 몇 년 빌려갔죠? 20년 빌려간 거죠. 원금 상환액은 매년마다 2,500만 원씩 이렇게 뭐 있습니까? 돈을 갚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했는가 하면요. 5회차 물었거든요. 5회차 가보겠습니다. 5회차는 원금 상환액이 2,500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환액을 잔금을 구할 때 상환액은 이미 5회차면 벌써 4번 갚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번 2,500에 대해서 이렇게 4번 갚은 거 아닙니까? 그죠? 4번. 그래서 이건 결국은 1억 되겠죠. 그러니까 5억에 여기에 1억 빼면 4억 되겠네. 잔금이 그죠? 자, 4억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리 몇 프로죠? 5%죠? 그래서 이건 2,000 되겠네.
그래서 이 값 2,000 되니까 합치면 얼마 됩니까? 4,500 되겠습니다. 그런데 9회차. 자, 11회차 구해보겠습니다. 자, 9회차 있는 요 이자 금액 물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출액이 현재 얼마요? 5억에다가 일단 잔금부터 구하 잔금부터. 여기에 총 9회차는 결국은 8번 갚은 거죠. 매년 2,500씩 8번 갚은 거예요. 이렇게 8번 갚았기 때문에 요 값이 2억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 얼마요? 3억에 대해서 이자 5%면 얼마죠? 근데 만약 우리 그 문제처럼 쓴다면 11회차를 물었죠. 11회차를 물으면은 자, 여기 5억 있는데 여기에 자, 매년 갚는 거 2,500이죠? 여기 11회차면 결국은 10번 갚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2억 5천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금은 2억 5천이 돼서 이게 5%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됩니까? 요건 1,250 되겠네요. 그죠? 원래 이렇게 구하는데 일단 거기서 현재 27번은 답이 없다 치고요. 11회차 나면 결국 2답 나야 됩니다. 앞에 있는 5회차에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4,500 될 것인데 11회차에 있는 이자 금액 물었으니까 이건 1,250 돼야 됩니다. 일단 그건 좀 수정해 주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가보겠습니다. 28번 가보니까 자, 채권에서 채권 3개 있죠. MBS, 그다음 ABS, 그다음 CMBS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담보가 뭐냐 중요한데 MBS는 무조건 주택이 담보될 것이고 ABS는 자산이 담보될 것이고 CMBS는 상업용 부동산이 담보입니다. 이제 일단 1번 보니까 CMBS 나와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담보기 중요한 거죠. 2번 2차 저당 시장은 원래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있는 저당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없는 거죠. 3번은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을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은 MPTS는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그렇죠. 그죠? 차입자가 책임지죠. 차입자 투자자 책임집니다. 따라서 MPT에서는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반대로 MBB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좀 미안한데 CM은 항상 뭐 있습니까?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CM인데 다만 트렌치별로 뭐 있습니까? 이자와 만기는 다릅니다. 다른 이자, 다른 만기를 쓰는데 이건 좀 제가 혹시 모르게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트렌치나만 있으면 이거 뭐 몽땅 다 CM인데 그 속의 내용을 봤을 때 다른 만기, 다른 이자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다른 말로 CM으로 보시면 돼요.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 1번은 자기 관리는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 정권 등은 70% 이상하게 돼 있죠. 그죠? 2번 감정평가서 등이 있는 데는 무조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지 위탁관리 쓰는 거 아니에요. 3번은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 5억이지만 비록 거기 합치면 위탁과 기업은 3억 되겠죠. 자, 우측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가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50억이죠. 자기관리면 70억이고 그 다음에 5번요. 기업 구조조정은 정권시장에 반드시 상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탁과 자기관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30% 이상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보시고 30번에 1번 가볼게요. PF는 절대 담보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대신 뭐 있습니까? 프로젝트, 즉 사업의 계획성, 즉 미래 현금 흐름이 담보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건 비소구죠? 소구 금융이 아니라 오죠. 또한 2번 보니까 부의 금융 때문에 결국은 PF가 잘못되면 은행들은 손실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원래 PF는 돈을 현재 은행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개발 사업이 파산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영향 주지 않습니다. 사업적 파산돼도. 4번 보니까
결국은 에스크로, 자 우리가 알고 위탁 계정함에 따라서 그만큼 은행들은 자금 회수가 빨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PF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검토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정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즉 신용 평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자 1번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업자에 따라 선택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번이 중요하죠. 우리 2번은 무조건 수요 공급이 나면 시장 분석이에요. 반대로 대상 매매나 임대될 확률 나면 이건 시장성 분석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나왔을 때 시장성, 수요 공급 나면 시장 분석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동네, 즉 뭐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한다. 지역 경제 될 것이고 4번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흡수율 분석은 궁극적 목적은 미래 추세지 과거는 현재 추세 아닙니다. 그건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5번 군사 보호시설은 결국은 법률상 위험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32번은 첫 번째 내용이 답이 있거든요. 자, 뭐가 있으면 둘째 줄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노하우 제공. 이거 무조건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죠.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위생 설비 보안 등 무슨 관리? 기술 관리. 2번 지휘 통제력 발휘할 수 있고 의사 결정 업무에 대한 신속성. 이건 자기 관리죠. 3번 설비, 기계 운영, 보수 등 몽땅 다 무슨 관리? 시설 관리죠. 우리 자산 관리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런 겁니다. 4번 보니까 업무에 대한 타성화 방지는 위탁 관리 장점이에요. 타성화에 빠지기 쉽다. 이건 자가 관리에 대한 단점. 자가.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 한다. 이건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고죠. 그 다음에 34번 가보겠습니다. 1번 공급자 중심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소식 또는 구분한다. 시장 세분화. 3번 위치는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같은 말이 차별화. 4번 마케팅 믹스. 이건 포피. 그 P가 4개 있죠. 조심할 건 프로모션이지 절대 이 말 대신 포지셔닝 쓰면 틀립니다. 항상 그걸 장난치는 거예요. 5번 공급자 소비자 간 서는 순간 이거 무조건 뭐예요? 관계 마케팅. 나 같으면 앞으로 있죠. 35번 같은 문제는 한 번쯤 낼 수 있는 충분한 건덕지가 됩니다. 항상 35번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기준 시점이 뭔가를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그래서 기준 시점 무조건 뭐죠? 가격 조사 완료일. 이걸 가장 많이 장난칠 때,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자 거기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1번 공인평가 나 있죠. 공인평가 반대가 공적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인과 공적에 대한 차이는 이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이 평가한 데 공인평가고, 공적이란 건 어떤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런 공적평가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문제 보니 앞에 제일 위에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했다. 이건 공인평가거든요. 자, 두 번째 2번 보니까 은행에 이미 의사평가했다. 자, 우리 2번 이겁니다. 필수평가 반대가 임의평가예요. 이건 무조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관련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경매, 공매, 경공매, 또 뭐 수용 같은 거 있죠? 보상 같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공인평가예요. 저 필수평가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우리 담보평가 이건 임의평가입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내용 보니까 담보대출 관련된 거죠. 담보대출 관련된 건 전부 다 임의평가입니다. 그리고 답을 3번을 찍은 사람이 꽤 많던데 보니까 우리 그 문제 보시 뭐라 있습니까? 두 번째 박사님 두 번째 복합부동산인데 다시 보세요. 이걸 전체로 그냥 그대로 평가한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일괄평가, 일괄. 그런데 이때 이 토지를 평가하되 건부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나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지를 평가한다. 이건 다른 말로 부분평가입니다. 이면서 이건 현황평가요. 나지로 평가한다. 이건 다른 말로 독립평가. 이건 우리나라 없습니다. 독립평가이면서 이건 조건부 평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가 뭐냐 보니까 복합부동산인데 현재 상태에서 건부지로 평가한다. 이건 다른 말 뭐 있습니까? 부분평가죠. 자, 4번 기준 시점은 우리 가격 조사 완료일이 5월 8일이죠. 5월 16일이 아니라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A 물건의 상태 용도의 기준 시점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무슨 평가? 현황평가. 그렇게 문제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1번 지역이 항상 개별 번째 선행되는 거죠. 2번 인건지역은 대상부동 가격에 직접적 영향 주는 거지 간접적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3번 가보겠습니다. 대상부동산 속하지 않는 지역 나면 이거 무조건 유사지역. 자, 4번 가볼게요. 인건지역은 그 통일수요권 의미가 없거든요.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 없는 거죠. 5번은 개별 분석은 구체적 분석으로서 그 뒷말이 힘들거든요. 유효 이용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 나 있는데 그럼 이거 나오면 절대 채유형이나 표준적 이용 보지 말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지역이란 말과 개별로 다 바꿔버리라고요. 그 이 말 아닙니까? 저기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뭐 합니까? 개별하기 있죠. 그 지역 분석 같은 말이 뭔데요? 가격 수준 또는 뭐요? 표준적 이용이죠. 그죠? 개별 같은 말이 뭐예요? 구체적 가격이죠. 또는 뭐 있습니까? 유효 이용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개별 채용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다음 37번. 여러분 꼭 알 거는요. 감정평가 규칙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 보니까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문제가 매년 3개 꼭 나오거든요. 거기 특히 이제 감정평가에서 3방식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1번 원가 방식은 조달 원가, 감가 수정, 가액이죠. 입료가 아니라죠. 2번 수익하는 법은 장래, 순수익,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여기서 끝나지 말고 끝에 가액입니다. 입료가 아니라. 3번 원칙은 실지조사하게 돼 있는 때에 따라 실지조사 생략할 수 있죠. 4번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몽땅 원가법. 5번 산림은 원칙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지 않고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38번 원가법에 묻는 거예요. 1번 조달 원가에 반드시 수급인의 적정이율. 이 말이 뭐야? 도급 건축업체 적정인을 꼭 포함시킵니다. 2번 효용이 남은 대치 또는 대체원가고 효용이 없으면 이건 복제 또는 복사원가. 여기서 효용 나 있죠. 이건 대체원가입니다. 3번 감가수정과 감가상관 설명 바뀌었죠. 감가수정은 취득원가. 그 다음에
감가수성은 제절원가, 감가상은 최대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감가수성은 관찰 감가 인정 안 하지만 말하자면서 감가수성 관찰 감가 인정하지만 감가상각은 즉 회계는 관찰 감가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설비 불량 토지와 건물의 부적응 이건 몽땅 다 무슨 감가냐? 기능적 감가요. 자 39번 갑니다. 39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요건 공식을 한 번쯤 봐놓을래요. 결합법. 그러니까 우리 수익환원법 시험 내면 사실 꽤 어려운데 주로 많이 내는 게 뭐니? 이걸 시험을 꽤 많이 냅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자, 금융은 결국은 이 말이죠. 집 살 때 내 돈과 남 돈을 투자해서 집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하면 내 돈이 지분이 될 것이고 남 돈이 저당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환원율을 구할 때 이러고 합니다. 자, 일단 내 돈 투자한 비율이 뭐예요? 지분 비율이지. 이때 지분 투자자 발할 수 있는 수익이 뭔지 압니까? 지분 배당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남 돈 빌렸던 게 대출 비율 또는 무슨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에다가 여기다 저당 상수를 써지. 제일 조심할 건 여기 이자율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총 투자 금액이 1억인데 그중에 자기 자본 결국은 3천 투자한 거죠. 그 지분비율 얼마요? 30%. 타인 자본 7천 빌렸죠. 1억 중에서 몇 프로죠? 70% 대출 비율이.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지분 배당률 15%나 있죠. 또한 이때 이자를 쓰지 않고 저당 상수를 쓴다는 좀 기억하시라고요. 요 값은 현재 보니까 4.5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은 얼마 됩니까? 7 되는 거 아니에요? 9개 다음에 11.5% 나오겠네요. 우리 수익환원법은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꽤 중요합니다. 요 정도 공식은 기억하시고 이거 2배 한 개 돼 있어요. 요 공식 아니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법이 있거든요. 의 환원율을 구해주는 방식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 뭐 시험에 얘도 꽤 나오는데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환원율 구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저 부대.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은 남돈 빌린 결과 지분과 저당 합의를 보시면 돼요. 자,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저당 상수입니다. 여기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 뭐 있습니까? 환원율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 다른 공식 하지만 요 두 개 공식만큼 암기해 주세요. 이 공식만큼은. 자, 마지막 40번. 40번에 1번 가볼게요. 우리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이든, 예?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표준주택 가격이든, 하여튼 표준은 무조건 공시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요걸 일단 저기 우리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4개의 법조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쓰는 경우는 딱 2개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과부. 그러니까 뭐 나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좀 표현 좀 이상한데 개인적으로 과부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자, 일단 국감 거정. 국감은 대부분 다 사기인데 국가 관련 업무. 그다음에 두 번째 감정평가사가 개별 토지 평가할 때 그다음에 토지 거래 지표 지가 정보 제공 요 네 개요. 요 네 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가 쓰는 게 딱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과세, 세금 관련 업무,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부과할 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업체가 개별 토지 평가할 때 이건 표준지 공시가죠. 3번 표준지로 선정돼 있는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보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 항상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또 저기 있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이건 뭐 있습니까? 각각에 있는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이건 표준과 그다음 뭐요? 개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절대 지문상에서 표준과 개별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 유사도 인정들은 고대 중요하죠. 단독주택 중이지 절대 공동주택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표준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저기 단독에만 쓸 수 있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해 보시고 5번도 그 말이죠. 공동은 자 같은 거요.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든 표준과 개별을 갖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평가합니다. 일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가 끝냈는데 이미 이제 우리 해설이 다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제가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를 다 공부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요. 아까 했지만 아는 거, 알지만 틀리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해서 알지만 틀린 것만 3개 또 4개를 완벽하게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점수를 쌓아가는 거지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잘 고려하시고 어쨌든 원래 이번 시험은 처음 시험 치니까 아마 좀 많이 당황스럽고 뭐 시간 안배가 안 될 텐데 이거 몇 번 치시면 금방 시간 안배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계속 앞으로 시험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